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최신 CBT 복원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고기의 질긴 결합 조직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연해지는 이유는 바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용출되기 때문입니다. 콜젤젤리, 콜라젤리 이렇게 암기합니다. 고기의 질긴 조직을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콜라겐이 젤라틴화 되는 거지 젤라틴이 콜라겐 되는 거 아니에요. 콜질질이 콜라젤리,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용출되면서 고기가 연해집니다. 어류의 사후강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소화가 일어나면서 풍미가 저하된다. 단백질 분해 작용인 자기소화가 일어나면서 냄새 성분 트리메틸아민이 분비되면서 풍미가 저하되죠. 맞고 보통 사후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가장 단단한 상태가 된다. 자, 사후강직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후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가장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사후강직은 1시간에서 4시간이지 12시간 14시간 아니다. 2번이 답입니다. 담소의 경우 체내 효소 작용으로 해수어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고요. 붉은살 생선이 흰살 생선보다 빨리 강직이 시작됩니다. 요것도 맞다. 하지만 사후강직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이 아니고 1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어류, 생선의 사후강직, 고기를 연화시키려고 할 때 생강, 키위, 무화과 등을 사용할 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백질 분해를 촉진시켜 연화시키는 방법이다. 맞죠? 자, 생강에는 디아스타제, 키위에는 액티니딘,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죠. 단백질 분해 촉진으로 연화시키는 거 맞고 두꺼운 로스트용 고기에 적당하다? 자, 고기가 너무 두껍게 되면 효소액의 침투가 어렵겠죠? 그래서 얇게 저며서 해야지. 두꺼운 로스트용 고기에 적당하다 하면 틀려요. 고기가 두꺼우면 효소가 잘 침투되기 어렵다. 즙을 뿌린 후에 포크로 찔러주고 일정 시간 둔다. 맞고요. 가열 온도가 85도 이상이면 효소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고기 연화할 때 생강, 키위, 무화과 사용하면 단백질 분해로 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두꺼운 로스트용 고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하는 형태. 직접 급식 운영을 한다. 직영급식이에요. 쉬운 문제.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한다. 직접 하니까 직영급식이다. 숙성에 의한 품질 향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쇠고기. 소고기는 도축 직후에는 사후강직으로 조직이 딱딱하고 질기고 맛이 없지만 고기를 분할해서 0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온도, 얼지 않는 온도에서 일정 시간 보관하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후강직이 점점 풀리면서 조직도 연해지고 보수력도 향상돼서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숙성에 의해서 품질 향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소고기다. 식품의 성분을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눌 때 특수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향기 성분입니다. 맛, 냄새, 색깔, 효소 같은 것은 특수 성분이고요. 식품의 구성 요소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같은 것들은 일반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품을 일반 성분, 특수 성분으로 나눌 때 향기 성분은 특수 성분이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 자, 세효곰 순이죠. 뭐가 제일 크다? 세균이 가장 크고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 크기 세효곰, 세효곰 순이다. 생선묵에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바로 전분입니다. 점탄성이라는 게 끈적끈적한 점성과 탱글탱글한 탄성이니까 생선묵의 점탄성은 전분으로 부여할 수 있겠죠. 소금, 설탕, 술 아니고 전분을 사용해서 생선묵에 점탄성 부여합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패를 억제하는 소금의 농도가 묽으면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가 아니고 20에서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60%는 너무 많다. 새우젓 소금 사용량은 20에서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우젓. 그리고 젓갈의 숙성은 자기소와 효소 작용에 의한 것이고 염분을 좋아해서 소금 농도가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세균의 작용을 이용한 것이 젓갈이에요.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오다. 젓갈 숙성에 대해서 틀린 내용은 새우젓 농도 60%가 아니라 20에서 40%입니다. 쌀의 도정도. 도정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 도정도라는 것은 껍질이 있는 현미에서 호분층을 제거해서 하얀 쌀알만 남기는 작업을 도정이라고 하죠. 이때 이 곁층, 과종피를 얼마나 벗겨내느냐 하는 게 도정도인데요. 도정도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이 껍질을 많이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도정도가 증가하면 빛깔이 좋아지고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소화율이 증가하고 반면에 영양분은 감소합니다. 빛깔 좋아지고 조리 시간은 감소하고 소화율이 높아지고 영양분은 감소한다. 빛깔이 좋아진다가 정답이에요. 도정도 좋아지면 쌀곁층 과종피를 많이 벗겨낼수록 빛깔이 좋아진다. 검정 콩밥을 섭취하면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쌀에서 부족한 어떤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가? 자, 콩에는 뭐가 들었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냥 쌀밥보다 검정 콩밥 먹으면은 단백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자, 1g당 발생하는 열량 탄단 RG 4479 이렇게 암기합니다. 탄단 RG 4479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도 4kcal, 알코올은 1g당 7kcal고요. 지방 1g은 가장 많은 열량인 1g당 9kcal의 열량을 낸다. 탄단 RG 4479. 그래서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입니다. 1g당 9kcal를 낸다. 자, 클로로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클로로필은 식물체에 있는 엽록소를 말합니다. 요 클로로필의 분자 구조를 보면 요 중심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요 포르피린 환 구조로 생겼는데 중심에는 구리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결합돼 있다. 클로로필의 포르피린 환 구조는 중심에 구리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다. 클로로필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와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동물의 근육색소 미오글로빈이죠. 이 미오글로빈의 포르피린 환 중심에는 철 분자가 결합돼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철이와 미에 이렇게 외우고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옳은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김치에
녹색이 갈변하는 것은 발효 중 생성되는 젖산 때문이다. 맞고요. 산성식품과 클로로필을 같이 끓이면 갈색이 된다.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색을 유지한다. 산성과 같이 끓이면 갈색,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 유지한다. 클로로필의 특성 맞습니다. 하지만 포르피린 환에는 마그네슘 결합돼 있다. 자, 지방의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과 지방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다. 자, 그냥 섞여 있는 게 경화가 아니죠. 수소를 첨가해서 딱딱하게 굳힌 게 경화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요게 지방 경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에요. 기름을 냉각시켜서 지방을 여과하는 것이다. 아니고 반죽 내에 지방층을 형성하여 글루텐 형성을 막는 것이다. 자, 요것도 경화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자, 지방의 경화는 마가린 생각하시면 되죠. 식품 제조에서 불포화 지방산에 요 수소를 첨가, 요게 키워드입니다.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시킨 게 지방의 경화다. 자, 아린 맛은 어느 맛의 혼합인가?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의 결합입니다. 쓴맛과 떫은 맛의 결합이 아린 맛이다. 정말 맛보기 싫은 맛이죠. 가장 맛없는 맛.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입니다. 쓰고 떨다 아린 맛.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 찌글찌글, 중성지방 찌글찌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중성지방을 구성해요. 중성지방 찌글찌글. 밀의 주요 단백질이 아닌 것은 밀 단백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글리아딘, 글루테닌, 프로테아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글루텐 단백질이라고 하면 글루아딘과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밀 단백질의 80%가 이 글루텐 단백질입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덱스트린은 전분과 같은 다당류죠.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이 아니다.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얻어지는 탄수화물이 덱스트린이고 알부민, 글리아딘, 글루테닌은 밀 단백질입니다. 모성 사망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모성 사망률이라 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태와 분만율, 임신 중에 일어난 모든 사망률, 임신 28주 이후 사상과 생후 1주인의 사망률 모두 아니고 가장 긴 거,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모성 사망률이라고 해요. 자, 열작용을 갖는 특징이 있어 일명 열선이라고 한다. 열이 나는 태양광 적외선이죠. 태양광선 중에 열작용의 특징이 있다. 열선이라고 한다. 적외선 찾으십시오. 적외선 찜질기, 적외선 살균기 모두 적외선의 열작용을 이용한 거예요. 열선은 적외선이다.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자, 마이야르 반응은 탄수화물인 환원당과 단백질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의 반응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음식의 색깔이 갈색으로 아주 먹음직스럽게 변하고 맛있는 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분, 온도, 당의 종류지 효소는 아닙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효소 반응 아니다.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 온도, 당의 종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효소 작용은 아닙니다. 효소하고는 상관없다. 동물이 도축된 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현상 사후 경직이죠. 죽은 후에 경직된다. 사후 경직이 도축 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사후 경직. 사후 경직 시기에 처음에는 보수성이 떨어지고 육즙이 많이 유출돼서 맛이 없지만 냉장 온도에서 숙성을 시키면 자기분해 효소인 카텝신에 의해서 점점 고기가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 사후 경직을 풀어서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뜨거워진 공기를 팬으로 강제로 대류시켜 균일하게 열이 순환되므로 조리 시간이 짧고 대량 조리에 적당하나 식품 표면이 건조해지기 쉬운 조리기는 바로 컨벡션 오븐이에요. 자, 키워드는 팬으로 열을 순환시킨다. 조리 시간 짧고 대량 조리에 적당하다. 식품 표면이 건조해지기 쉽다. 오븐 안에 열풍을 불어주는 팬이 들어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컨벡션 오븐. 다음 중 비타민 D의 전구물질로 프로비타민 D로 불리는 것은 에르고스테롤입니다. 에르고스테롤. 비타민 D의 전구물질로 프로비타민 D라고 불린다. 에르고스테롤. 자, 표고버섯, 목이버섯에 다량 함유돼 있어요. 프로비타민 D가 부족하시다고요? 표고버섯, 목이버섯 드셔보십시오. 에르고스테롤 빵빵해집니다. 비타민 D 전구물질 에르고스테롤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하세요. 덩어리 육류를 건열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내부에 육즙이 나오지 않게 한 후에 소량의 물이나 우유와 함께 스별 조리한다. 아이고 맛있겠다. 어메이징한 맛 브레이징이죠.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운 다음에 육즙을 가두고 소량의 물과 우유로 스별 조리했다. 어메이징한 맛 브레이징 조리법입니다. 다음 중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자, 비타민 B와 C가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B, C로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해요.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신다. 그래서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찾으셔야 되겠죠. 반면에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 C가 수용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B1은 티아민,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자, 요 레티놀이 비타민 A고요. 토코페롤은 비타민 E, 카시페롤은 비타민 D2를 말합니다.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다. 자, 지용성 비타민과 그 결핍증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비타민 A, 레티놀은 부족 시 안구 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등 눈의 질환과 연관이 깊어요. 비타민 A, 안구 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연결된 건 맞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골연화증, 유아 반육부진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주로 뼈와 연관돼 있는 질환이다. 구루병도 비타민 D의 부족이죠.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거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어서 합성해야 된다고 했죠. 비타민 D, 골연화증, 유아 발육부진 맞다. 하지만 비타민 K 부족은 불임증과 근육 위축증 아니고요. 비타민 K 부족은 출혈 장애를 가져옵니다. 비타민 K, 불임증이나 근육 위축증은 비타민 E 부족 시예요. 비타민 K는 장출혈이나 지혈 장애, 비타민 E 부족 시 불임증과 근육 위축증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F 부족 시 피부염과 성장 정지, 요 연결은 맞다. 이렇게 각 지용성 비타민과 결핍증의 연결 하나하나씩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타민 K 부족 시에는
문제는 장출혈과 지혈장애다. 과일잼 가공 시 팩틴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잼 가공 3요소 당산 팩틴이었죠. 이 다당류의 일종인 팩틴은 과일이나 야채에서 나온 천연 응고제입니다. 그래서 과일잼 가공 시 물처럼 흐물흐물하지 않고 걸쭉한 질감을 형성하는 구조 형성의 역할을 한다. 과일잼 가공 시 팩틴은 잼의 젤리화를 이루는 구조 형성제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이 아닌 것은 발효를 이용했다 하면 미생물을 이용한 거죠. 김치와 고추장, 치즈는 발효식품이지만 잼은 발효식품 아닙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에는 김치, 고추장, 치즈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를 이용한 식품 맞지만 잼은 과육을 이용해서 설탕 넣고 농축해서 젤리화한 것이죠. 미생물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녹색 채소 데칠 때 소다를 넣는다는 말은 알칼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자, 녹색 채소 데칠 때 알칼리성인 식소다를 첨가하면 채소의 색소 성분인 클로로필의 녹색을 푸르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 섬유소가 가수분해되고 조직을 연화시켜서 채소의 질감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비타민 B1, B2, 비타민 C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채소의 질감이 유지된다? 요건 틀렸어요. 채소의 색을 푸르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 비타민 C가 파괴되고 채소가 물러진다. 채소의 섬유질을 연화시키게 됩니다. 어떨 때? 녹색 채소 데칠 때 알칼리, 소다를 넣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질감 유지된다. X. 식당의 원가 요소 중 급식 재료비에 속하는 것은, 자, 급식 재료비니까 조리할 때 드는 제식품비, 요게 급식 재료비에 속합니다. 조리재 식품비, 급식 재료비고, 연구 재료비는 재료비지만 연구 활동에 쓰이는 재료비니까 요건 직접 경비에 속해요. 수도 강열비는 간접 경비, 급료, 식당 직원들의 급여는 직접 노무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당 원가 요소 중에 급식 재료비다, 조리할 때 드는 조리재 식품비가 급식 재료비에 속합니다. 우유에 산을 넣으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 응고물의 주체는 바로 카제인입니다.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우유에 산을 넣었을 때, 쉽게 생각해서 요구르트 만들 때 생각하면 되죠. 요구르트 제조 시에 우유의 pH를 우유 단백질 카제인의 등전점인 pH 4.6까지 낮춰서 카제인을 수소이온과 결합시켜서 응고시켜 침전되게 하는 게 산을 이용한 요구르트 제조법입니다. 우유에 산을 넣으면 생기는 응고물은 카제인이다. 식물성 유지가 아닌 것은 기름을 뭘로 만들었냐? 유지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보면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알겠죠? 올리브유, 면실류, 피마자유는 모두 식물에서 왔죠? 식물성입니다. 하지만 버터는 우유로 만든 거죠? 소젓, 양젓으로 만든 거니까 동물성 유지에 속합니다. 버터는 동물성 유지, 올리브유, 면실류, 피마자유는 식물성 유지다. 채소 조리 시에 색 변화로 만든 것은 시금치에 산을 넣으면 녹황색으로 변한다. 자, 요건 맞습니다. 채소 색소인 클로로필에 산을 첨가하면 녹색에 황색이 추가된 녹황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당근이나 가지처럼 안토시아닌 게 색소가 든 채소는 산을 넣으면 퇴색된다, 산에 의해 청색으로 된다. 산에 의해서 색소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알칼리를 넣게 되면 적색에서 자색을 띠게 됩니다. 산이 아니라 알칼리에 반응하고 퇴색되고 청색되는 게 아니라 적색에서 자색으로 변한다. 양파의 경우에는 알칼리를 넣으면 백색되는 게 아니라 황색,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양파에 알칼리 넣으면 노란색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금치는 산을 넣으면 녹황색으로 변한다. 요게 맞습니다. 우유에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카제인 응고에는 식닌닌닌닌닌, 식초, 레닌, 탄닌입니다. 식닌닌, 우유 카제인 응고에는 식닌닌닌닌, 식초, 레닌, 탄닌으로 응고됩니다. 카제인 응고에는 식닌닌이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은, 폐기율이라는 게 조리 시 가식부, 먹는 부분 말고 버려지는 부분의 비율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은 생선입니다. 생선의 폐기율은 약 30에서 50%로 머리와 내장, 지느러미 등 버리는 부분이 많다. 달걀은 16% 정도, 살코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류는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곡류와 채소 등은 10% 미만이다. 생선의 폐기율이 30에서 50%로 가장 높습니다. 식품과 유지의 특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버터크림을 만들 때는 유지의 크리밍성을 잘 살려서 만들어야 되고요. 쿠키의 경우에는 유지를 왜 첨가하죠? 점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터, 마가린 등의 유지류를 첨가해서 모양을 잡기 위한 가소성을 위해서 유지를 첨가합니다. 쿠키에서 필요한 유지의 특성은 점성이 아니라 모양을 잡는 가소성이다. 마요네즈는 유화성 맞고요. 기름과 노른자를 잘 섞이게 하는 유화성의 특성을 발휘해야 되고요. 튀김을 할 때 유지의 특성은 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겠죠? 잘못 짝지어진 것은 쿠키의 경우 점성이 아니라 가소성의 특성을 살려 유지류를 첨가합니다. 습열조리법으로 조리하지 않는 것은, 자, 물을 쓰지 않는 조리법이 어떤 거죠? 편육은 물에 넣고 삶는 거니까 습열조리고, 장조림도 물을 넣고 조리는 거죠? 꼬리 곰탕도 습열조리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고기는 석쇠나 프라이팬에 고기를 올려놓고 간접적으로 불을 쬐어서 조리하는 건열조리법이죠. 불고기는 건열조리법이다.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다음 중 어느 성분의 함량이 높은가? 자,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분의 노화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더 잘 일어납니다. 전분의 노화는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결정된다. 노화오스입니다. 노화와스, 노화왔다, 노화오스, 노화와스. 노화는 아밀로스다. 조리 시 센 불로 가열한 후 약한 불로 세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은, 처음에 센 불로 했다가 불을 줄여주는 요리는 생선조림 졸여야 되니까 된장찌개 불 줄여야 되죠. 밥도 뜸들이기 위해서 불 줄인다. 하지만 새우튀김을 하기 위한 기름은 기름 온도가 일정해야지 처음에 세게 했다가 나중에 약한 온도로 튀김을 한다. 그런 건 금시초문이죠. 새우튀김을 할 때는 150에서 180도로 기름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 불로 가열한 후 약한 불로 세기 조절하는 것은 생선조림, 된장찌개, 밥입니다. 새우튀김 아니다. 다음 중 원가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직접 원가는 노재경 부장님이 관리하죠. 노재경 직접 원가고요. 1번은 맞고, 제조 원가는 이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해준 것이
것이 제조 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조 원가에다가 판관비, 판매 경비와 일반 관리비를 더하면 이게 총 원가가 된다. 자, 순서대로 돼 있죠? 직제, 총판 이렇게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노재경 부장님이 관리하는데 요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고 직제 총 원가는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관비, 판매 경비와 일반 관리비를 더한다. 그리고 이 총원 가가 빠졌네요. 이 총원가에서 판매 경비가 아니라 이익을 더하면 마진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야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은 총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버터나 마가린의 계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버터나 마가린은 눌러 담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이 생길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계량컵에 눌러 담은 후 이 눌러 담은 후 윗면을 직선으로 된 칼로 깎아서 계량합니다. 자, 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가루류, 밀가루 등 가루류 계량할 때는 채를 쳐서 그냥 수북히 쌓은 다음에 스패츌라나 주걱 등으로 깎아서 계량하고 버터나 마가린 등을 계량할 때는 실온에서 부드럽게 해서 계량컵에 눌러 담은 후 윗면을 직선으로 된 칼로 깎아서 계량한다. 요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자, 조리대 배치 형태 중에 환풍기와 후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바로 아일랜드형입니다. 사면에서 모두 조리 공간이 나오죠. 중앙에 직사각형 형태로 배치하는 아일랜드형 조리대는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동선을 단축할 수 있으며 환풍기 수와 후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형. 자, 냉동식품의 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쇠고기에서 드립이란 이 고기를 실온에서 외부 환경에 노출시켜 놓으면 육류 밖으로 육즙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드립이라 합니다. 특히 고기를 냉동했다가 해동시킬 때 많이 발생한다. 이 드립을 막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하여 조리한다? 자, 아닙니다. 드립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냉장 온도 0에서 5도 사이에 냉장 온도에서 천천히 자연 해동하는 방식이 드립을 줄일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한다? 벌써 틀렸다. 자, 2, 3, 4번 읽지 않아도 되겠지만 옳은 거 한번 읽어보면 채소류 익혀서 냉동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리하는 시간이 절약된다 맞고요. 조리된 냉동식품은 녹기 직전에 가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조리가 된 냉동식품은 녹기 직전에 가열한다. 빵과 케이크 등은 실내 온도에서 자연 해동하는 게 좋습니다. 쇠고기 드립을 막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한다? 틀렸다. 0에서 5도씨 냉장 온도에서 천천히 자연 해동해야 됩니다. 녹색 채소의 색소 고정에 관계하는 무기질은 바로 색소 고정 구리입니다. 녹색 채소 색소 고정 구리가 관여한다. 녹색 고정 구리, 녹색 고정 구리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이 아닌 것은 자, 우유 단백질 글로벌 알부카, 락토글로불린, 카제인 등이 우유 단백질입니다. 우유 팔아서 세계적으로 알부자된 글로벌 알부자, 글로벌 알부카입니다. 락토글로불린, 락토알부민, 카제인이 우유 단백질이다. 락토스는 유당이죠. 탄수화물이다.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의 통조림에서 유래되는 화학성 식중독 원인 물질은 바로 주석입니다. 통조림 주석,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화학성 식중독이다. 원인 물질 주석 찾으세요. 통조림 주석, 가열에 의해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굽거나 볶거나 했을 때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장어구이, 스테이크, 벌써 맛있는 냄새 나죠? 커피까지 가열 시에 당류와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을 생성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아니다. 장어, 스테이크 구울 때, 커피 내릴 때 가열에 의해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포도주는 가열한다고 고유 냄새 성분 생성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아니다. 자유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을 자유수냐 결합수냐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유수는 유리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쓰는 식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결합수는 보통 식품 내부에서 단백질 분자 표면에 단단히 결합돼서 쉽게 제거가 불가능하고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되지 못하고 0도씨 이하로 내려가도 잘 얼지 않고 0도씨 이상에서도 끓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수의 성질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수용성 물질의 용매로 사용된다 맞고 미생물 번식과 성장에 이용되는데 못한다 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자유수는 미생물 번식과 성장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물이다. 비중은 4도씨에서 최고고요. 건조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도 자유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초빈출 문제다. 달걀 100g 중에 당질 5g, 단백질 8g, 지질 4.4g이 함유되어 있다면 달걀 5개의 열량은 얼마인가? 단 달걀 1개의 무게는 50g이다. 자, 물은 게 열량을 물었죠. 당질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탄단지는 449, 중간에 알코올은 7kcal죠. 탄단지 449 이렇게 써놓고 달걀 5개의 열량을 물었으니까 1개가 50g, 5개는 250g이죠. 250g 중에 탄단지 g수는 당질이 5 곱하기 2.5, 12.5g, 단백질은 8 곱하기 2.5, 20g, 지질은 4.4 곱하기 2.5 해서 11g. 여기에다가 다시 각각 449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당질은 50kcal, 단백질은 80kcal, 지질은 99kcal니까 다 더하면 229kcal가 된다. 정답은 2번이네요. 탄단지는 449, 탄단지는 449만 알면 단순히 메모지에다가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메모지는 감독관에게 손을 들고 달라고 하면 줍니다. 펜은 챙겨간다. 계산기는 왼쪽 하단. 이렇게 계산 문제도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꼭 풀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문제. 인체의 미량 원소로 주로 갑상선 호르몬인 사이록신과 트리아이오도 사이록신의 구성 원소로 갑상선에 들어있으며 원소기호 I인 영양소는 자, 다 필요 없고 원소기호 I는 요오드입니다. 자,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몸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다. 사이록신과 트리아이오도 사이록신 구성 원소로 원소기호 I다. 요오드 찾으십시오. 원소기호 I는 요오드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가용성 전분을 거쳐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은 무엇?
무엇이며 그 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물을 가하지 않고 가열했다. 그랬을 때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바로 호정화를 뜻하고요. 그 예로는 뻥튀기, 팝콘, 토스트기에 식빵 구울 때, 밀가루나 빵가루를 입혀 튀길 때, 그리고 미숫가루 볶을 때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호정화란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가용성 전분을 거쳐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로 뻥튀기, 팝콘, 토스트기에 식빵 넣었을 때, 빵가루 튀길 때, 미숫가루 볶을 때 이럴 때 호정화가 일어납니다.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서 한 컵은 약 몇 큰술인가? 자, 우리나라에서 한 컵은 13큰술을 의미합니다. 한 컵은 13큰술. 자, 한 컵 기준은 200ml예요. 미국에서는 240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200이다. 200을 기준으로 한 컵이라고 하면 작은 술은 5g, 큰 술은 15g 정도 돼서 요 작은 술 빼고 한 컵이라고 하면 약 13큰술을 의미합니다. 자,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정도 들어있다면 우유 250ml에는 칼슘이 약 몇 mg 정도 들어있는가? 자, 요거는 100에 180 들어있으니까 250에는 X만큼 들어있을 것이다. 요런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100과 250이 2.5배니까 180에다가 2.5 곱해주면 되겠죠? 180 곱하기 2.5 하면 450mg 나옵니다. 우유 250ml에는 칼슘이 약 450mg 들어있다. 쉬운 문제.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정장 효과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것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질 성분인 유당입니다. 유당은 체내에서 혈당 유지 및 두뇌 형성 인자로 이용되고 뼈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변비 예방 효과, 정장 효과도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당류, 락토스, 젖당, 유당입니다. 다음 중 알리신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 먹으면 알알하죠. 알랄한 알리신. 마늘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마늘 많이 먹으면 혀가 알알하다. 알리신.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이 관계하는가? 간장, 된장 착색은 바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효소적 갈변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간장, 된장 착색을 골라야 된다. 간장, 된장 착색은 비효소적 갈변으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입니다. 자, 캐러멜화 반응은 당 성분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고소한 향이 나고 진한 색상을 보이는 게 캐러멜 반응이고요.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은 오렌지 주스 등 과일 농축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그리고 페놀 산화 반응은 사과나 바나나, 우엉, 연근 등의 껍질을 벗겼을 때 바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그게 페놀 산화 반응이다. 간장, 된장 착색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입니다. 비효소적 갈변이다.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에 발생되는 갈변 현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설탕 등의 당류를 160에서 180도로 가열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 갈색 물질 생성된다. 자, 얼핏 맞는 것 같지만 마이야르 반응은 당류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탄수화물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류와 아미노산이 반응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이고 설탕 등의 당류를 가열해서 갈색 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캐러멜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2번 사과, 가지, 고구마 등 껍질을 벗길 때 폴리페놀 물질을 산화시키는 효소작용으로 갈변 물질이 생성된다. 자, 사과, 가지, 껍질 벗겼을 때 페놀 산화 반응, 폴리페놀 물질을 산화시키는 효소적 작용으로 갈변이 일어납니다. 맞는 보기다. 감자를 절단하면 역시 효소작용으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며 갈변을 막으려면 물에 담근다. 이것도 맞고요.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으로 간장과 된장에 갈변 물질이 생성된다. 자, 간장, 된장 착색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맞죠? 4번도 맞다. 정답은 1번. 당류만의 반응은 캐러멜 반응이고요. 당류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가열 시 풍미가 좋아지고 고유의 냄새 성분과 갈색을 띠게 내는 것이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문제도 아주 빈출 문제죠. 자, 왼쪽이 세균성 식중독, 오른쪽이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이에요.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균량으로 발병한다. 맞죠? 병원성 경구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균량이 적어도 발병한다. 맞고 2차 감염이 빈번한 건 세균성 식중독이 2차 감염 빈번하다. 자, 요게 틀렸네요.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이 2차 감염이 빈번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 없습니다. 2번이 틀렸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짧은 잠복기,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비교적 긴 잠복기, 요것도 옳은 지문이다. 자,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이런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균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 없고 잠복기간 짧고 면역성 없고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한다. 반면에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등은 소량균으로도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빈번하다. 잠복기 길다. 면역성 있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한다. 하나하나 특징을 비교하면서 암기해 두십니다. 자, 쥐와 관계가 가장 적은 감염병은 쥐 패스트. 패스트 옮기는 쥐는 패버려야 되죠. 패스트는 쥐와 관계된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그 밖에도 신증 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은 쥐가 매개하는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발진티푸스는 아니다. 발진티푸스는 리케치아균에 의해서 발병하는데요. 이 리케치아균은 흡혈성 절지동물, 주로 머릿속, 이와 같은 흡혈성 절지동물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발진티푸스, 이로 옮겨진다. 아이고 징그러. 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패스트,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을 쥐가 옮긴다. 자, 하천수에 용존산소가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적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거죠. 유기물 등이 잔류하여 오염도가 높다. 요게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용존 산소가 적다, 물이 더러운 거고요. 비교적 깨끗하다 틀렸고, 오염과 무관하다 아니죠.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과 어패류 생존에 좋은 환경이다, 요것도 틀렸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현기성 미생물이 생존하겠죠. 호기성 미생물과 어패류 생존에 좋은 환경이다, 틀렸다. 용존 산소가 적다는 것은 유기물 등이 잔류하여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CBT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